이승우 작가는 195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중퇴했습니다. 1981년 한국문학신인상에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구평목시의 바퀴벌레, 일식에 대하여, 미궁에 대한 추측, 목련공원,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시민 광고, 신중한 사람. 그리고 장편 소설로는 생의 이면, 식물들의 사생활, 그곳이 어디든, 캉탕, 독. 산문집은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을 살다. 소설가의 귓속말 등을 펴냈습니다.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서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창세기 인물 야곱이 느꼈을 마음의 짐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내 마음속에 떠돌던 무정형의 어둠을 끄집어낸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인 에서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단지 작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다.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사랑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설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이긴 사람이 호명되면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 술수와 속임수가 동원됐다. 눈먼 남편 아버지를 속이고 순진한 큰아들 형의 것을 빼앗았다. 속이고 빼앗으려는 의도는 이 이야기의 원인이 아니다. 사랑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 속이고 빼앗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사랑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사랑이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에서가 느꼈을 박탈감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무렇지 않았을까? 자발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형을 소외시키고 형에게 박탈감을 준 셈이 된 동생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형을 사랑해서 배제하는 이 드라마에 어떤 적극성도 없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꼴이 되고만 동생이 형 못지않게 어쩌면 형보다 더 괴로웠을지 누가 아는가.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을 볼 낯이 없어서. 어머님이 편애를? 당신에게? 내가 겪은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잖아. 아내는 창세기의 두 형제에 대한 내 이야기를 나와 형의 이야기로 옮겨왔다. 아내의 관찰이 아마 맞을 것이다. 어머니는 누구를 더 싫어하거나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다. 형으로부터도 그런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아마 나를 위로하려고 그랬겠지만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만 쏘다니다가 결국 제 갈 길을 간 에서와 집안에서 가족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했던 야곱을 비교했다. 독립적인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간섭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아내는 말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는 이 문제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성향으로 전환하려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좀 괴로웠다. 그녀의 말을 인정하고 싶은 내 마음을 향해 혐오의 감정이 끌어올라왔다. 에서에게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쳐. 그런데 그런 성향은 언제 생기는 걸까? 혹시 그가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랑을 받지 않거나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의식했다. 그건 아마 적어도 창세기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에서에 대해 말하는 것이 형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심리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자학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내 감정을 눈치챘는지 아내는 입을 다물고 앞만 쳐다봤다. 형을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나는 좀 답답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사람인 반면 형은 융통성이 있고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가령 나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도록 주어진 일은 하는 편이었지만 형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벌이며 지원한 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깨달았지만 어차피 들어간 대학이라 군말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고 심지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공무원이 됐다. 형은 눈치 싸움도 하지 않고 소신껏 선택했으면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2번 학교를 옮겼고 그러고도 졸업은 하지 않았다. 내가 행정공무원이 되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호봉을 높여가는 동안 형은 연극과 문학에 빠져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 몇 군데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내가 기억하는 한 없었다. 광고회사와 대형 서점과 영화사와 커피 전문점과 이삿짐 센터와 백화점 경비실을 옮겨다니며 형은 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실제로 여러 편의 소설을 썼고 무슨 문학상 공모전에서 당선작이 없는 가작으로 입상한 적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책은 한 권도 갖지 못했다. 그렇지만 의욕이 없거나 게으른 건 아니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 특히 읽고 쓰는 데 열성적이었다. 기울인 수고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누구 탓이라고 해야 할까? 애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애쓴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세상의 이치를 형이 몰랐을 것 같지 않다. 나는 때때로 나와 다른 형의 그런 기질을 부러워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지만 그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었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없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겸연쩍어서 숨은 거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귀찮아한 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적극성을 피한 거라고. 그렇다면 나야말로 태만한 사람이 아닌가. 삶에 대한 의욕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자주 열등감에 시달렸다. 면목 없다는 형의 말이 내 마음을 쪼그라들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친척들이 간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편모스라해서 탈선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로 어쩌고 하며 나를 죽여 세울 때, 특히 형이 곁에 있을 때는 더욱 그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어딘가 구멍을 파고 내 몸을 숨기고 싶었다. 내 어줍잖은 이른바 출세가 실은 삶에 대한 의욕과 사랑의 결여, 즉 태만의 결과며, 따라서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칭찬을 늘어놓는 것은 형만이 아니라 삶을 망신 주는 것이고 내 마음까지 핥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이룬 알량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적극성의 결여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건 사실이잖아. 아내는 그런 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달래려 했다. 선뜻 동의되지 않는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동의할 수 없는지, 무엇이 찜찜하게 하는지, 무엇을 부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럴수록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의 자장 안에 늘 형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형을 의식하며 살았다. 당신 말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겠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지. 불가피했다고 해야 할까? 강요됐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 편의 사건의 실제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말아. 의식적이진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끌어낸 아들로 인해 발생한 거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야곱이 형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겠지. 안 그래? 야곱에 대한 내 말을 아내는 당신은 말썽을 부릴 줄 모르는 아들이었대 하고 슬그머니 끼어들므로써 이번에도 나에 대한 말로 옮겨왔다. 한 곳에 눕혀놓으면 한낮을 내내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 어찌나 순한지 칭얼거릴 줄도 몰랐다며. 아주버님과는 달랐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나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다. 늘 심상하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날따라 어쩌자고 다르게 들린 것일까. 나는 내 편을 들어주기로 작정한 아내를 믿고 더 구부러진 길로 나아갔다. 칭얼거리지 않은 이유가 혹시 칭얼거릴 틈이 없이 보살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까다로워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그런 말이 들어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말해놓고 움찔했다. 당신도 참 하고
아내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내 자학도 멈췄다. 묘한 실망감이 입안을 쓰게 했다. 우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차창 밖에 시선을 준 채 풍경을 바라봤고 나는 정면을 응시한 채 운전만 했다. 되도록 빨리 어머님을 뵈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연세가 있으시니 걱정이 되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내가 말했고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명멸하는 숫자판만 바라봤다.